또 나간다. 정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어김없이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은주가 가방을 메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돌아오는 며느리. 물어보면 약국에 다녀왔다거나 산책했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손에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났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완전히 지쳐 있었죠. 약국에 다녀온다면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민수였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사라지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했거든요. 오히려 은주가 나간 후에 더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정순의 궁금증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혹시 은주가 이중 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민수 몰래 무슨 일을 벌이는 건가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은주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말이죠. 과연 며느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저녁 7시 김씨 집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정순의 시선은 온통 며느리 은주와 아들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수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두 젊은 부부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의 은주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민수를 살펴보고 있었죠.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가 기침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연달아 나오면서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세 멈췄을 기침이 요즘에는 한참을 지속되곤 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물컵을 들고 일어나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빠 천천히 마셔. 은주의 목소리에는 애쓰는 밝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을 몇 모금 마신 후 미안한 듯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마치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수는 뜨개질 바늘을 잠시 멈추고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나? 민수는 잠깐 은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은주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나을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민수의 대답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음을 정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아는 정순에게는 민수의 거짓 미소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은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좋아하는 배숙도 끓여드리고 약도 빼먹지 않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네. 보통 감기는 일주일이면 낫는 건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봅니다. 병원에서도 올해는 감기가 오래가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더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즉시 일어나 민수의 등을 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주의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 신경 쓰였습니다. 은주야, 너도 무리하지 마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남편 돌보는 게 당연하죠. 은주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정순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가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물컵을 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찬 대화로 가득했을 식탁이 오늘은 왠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몇 숟가락 떠먹지도 못하고 자꾸 기침을 했고 은주는 그런 민수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아들의 기침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의 수척해진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민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하고 괴로워 보이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기침약이라도 가져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며 정수는 민수방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민수가 침대에 앉아 고통스럽게 기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민수 옆에서 등을 쓸어주고 물을 건네주던 은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살짝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는 혼자서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물컵과 약이 놓여 있었지만 민수는 그것들에 손을 뻗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자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해서. 은주는 어디 있니? 민수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시간을 벌려는 듯 또 한 번 기침을 한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의 시선은 이미 민수 방 옆에 있는 은주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이 보였는데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도 개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잠들기 전까지 은주가 입고 있던 실내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해 보니 은주가 평소 신던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어두던 자리도 비어 있었죠. 분명 은주는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며느리가 혼자 밖에 나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수는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돌아가서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표정조차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잠들어서도 가끔씩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단순한 감기열이라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았죠. 더욱 걱정스러워진 정수는 물수건을 가져와 민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정수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은주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은주가 완전히 들어온 후에 슬리퍼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야, 이 밤중에 어디 갔었니? 은주는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 약 떨어져서.
24시간 약국에 다녀왔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깨우기 죄송해서요. 민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빨리 약을 사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은주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정순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말할 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에서는 약국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이었죠. 약은 샀니? 은주는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가방에서 감기약 한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해열제도 함께 샀습니다. 정수는 약상자를 받아들며 은주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뭔가 검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약국에 다녀왔다면 생기기 어려운 흔적들이었죠. 고생했구나. 그런데 은주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아프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은주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민수가 혼자서 많이 괴로워했어. 내가 없으니까 약도 제대로 못 찾더라고. 이 말에 은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정이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미리 약을 넉넉히 준비해 둘게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수 방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애정,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은주가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은주가 밤마다 사라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제는 명백한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은주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낮 시간에 은주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예리한 관찰력은 며느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야위어갔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은주야, 아침 먹어라. 정순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은주를 부르자 그녀는 부엌에서 민수의 아침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더욱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이 헐렁해 보였죠.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먼저 드시게 해주세요. 너도 먹어야 힘이 나지. 이렇게 계속 빼먹으면 몸이 견디겠니? 은주는 잠깐 죽을 저으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 오빠 드시고 나서 먹을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은주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민수를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식사는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민수의 상태도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욱 잦아졌고 가끔씩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정수는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와 은주는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정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목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회피적이었습니다. 은주 역시 재빨리 휴지로 민수의 입을 닦아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민수 오빠랑 잠깐 산책이라도 나갔다 올까요? 하지만 민수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게 괜찮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정수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부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은주가 이상해. 매일 밤마다 나가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남편 기철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고는 있었지만 정순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좀 믿어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문제라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매일 밤에 나가는 거야? 그것도 민수가 그렇게 아픈데. 혹시 민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는 건 아닐까?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기철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 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고 돌아올 때의 은주 모습은 산책을 다녀온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상해. 돌아올 때마다 완전히 지쳐 있어. 마치 무슨 일을 하고 온 것처럼. 그럼 한번 직접 물어보지 그래? 물어봤지. 그런데 대답이 애매해. 약 사러 갔다고 하는데 약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있나? 부부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순은 은주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렸고 가끔씩 허리를 짚고 일어서곤 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보였죠. 은주야, 허리 아프니? 아, 네. 조금요. 민수 오빠 간병하느라 계속 구부리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정순이 보기에는 단순히 간병 때문에 생기는 피로와는 다른 종류의 지침이었습니다. 은주의 손목에는 작은 멍 자국들이 있었고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다쳤니? 팔에 상처가. 은주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그냥 민수 오빠 침대 정리하다가 모서리에 살짝 긁힌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침대 모서리에 긁혀서 생기는 상처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깊고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은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침실 창문 커튼 사이로 은주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러 가는 사람의 걸음처럼 말이죠. 새벽에 돌아온 은주의 모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감 같은 것이 읽혔습니다. 정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에게는 자신들이 모르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들 민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눈빛, 숨기려는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일로 매일 밤 집을 나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지쳐서 돌아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를 믿고 기다렸겠지만 아들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밤 11시 30분 정수는 침실에서 은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발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소리,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은주가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정순도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선선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은주의 모습이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은주의 걸음은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은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다행히 정수는 근처 가로수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어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곧 시내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도착했고 은주는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버스를 따라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근처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앞에 가는 버스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버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택시 뒷좌석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 대학병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이라니 혹시 민수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은주 자신이 아픈 건 아닐까요? 손님, 병원 앞에서 세워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정수는 버스에서 내리는 은주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병원 앞에서 은주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은주의 모습을 계속 시야에 둘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쪽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쪽이었죠. 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혹시 민수에게 응급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응급실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정순도 잘 모르는 구역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구 같아 보였죠. 정수는 은주가 들어간 문 근처까지 다가갔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카드키가 있어야 열리는 문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로?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밤이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몇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가끔씩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1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았습니다. 추운 밤 공기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며느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은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혹시 민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민수의 병이 심각해서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수 방에서는 여전히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았죠. 정수는 민수 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은주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열로 인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는요? 아직 안 들어왔구나. 내가 물 좀 가져다 줄게. 정수는 물을 떠와서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몇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그냥 감기니? 민수는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기예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럼 은주는 왜 매일 밤에 나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질문에 민수는 더욱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도 힘들어해요.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아픈 아들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은주의 모습은 오늘따라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옷에는 알 수 없는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어디 다녀왔니? 병원이요. 민수 오빠 약 때문에. 은주의 대답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정수는 이제 그녀가 실제로 병원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은주가 민수를 돌보러 나간 사이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의 추적 이후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주의 방을 정리하다가 정순의 손에 작은 종이 뭉치가 걸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영수증이나 메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대학병원 진료 예약서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분명히 민수였는데 진료과가 종양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양내과라니 그것은 암 환자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요? 두 번째 종이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에 민수의 개인정보와 함께 악성 종양 -3기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치료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한 달 치료비가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들이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지금까지 단순한 감기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성 종양. 우리 민수가?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엄마로서의 절망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자세한 병명과 현재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폐선암 3기 림프절 전이 소견 있음, 수술 불가 판정이라는 문구들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학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이는 신약 치료에 대한 설명서였습니다. 그 신약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최신 치료제로 한 달에 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진단을 받은 것이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은주가 매일 밤 사라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병원에서 본 것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병에 대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정리해 놓으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민수의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밝은 톤이었지만 이제 정순에게는 그 속에 숨겨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어떻더냐? 오늘은 괜찮아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현재 상태로는 안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주의 대답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정적이라는 것이 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몇 숟가락 떠먹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의 눈에는 그 기침이 단순한 감기 기침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민수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등을 쓸어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은주 혼자서 밤일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적금도 모두 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은주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대화를 나누어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자 정수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에서 은주를 따라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은주가 집을 나서자 정순도 바로 뒤따라 나섰습니다. 오늘은 택시를 미리 불러놓았기 때문에 놓칠 염려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은주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택시 기사에게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택시 기사가 궁금해했지만 정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며느리가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대학병원에 도착한 후 정수는 어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은주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은주는 어제와 같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지만 오늘은 정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뒤편을 돌아다니다 보니 건물 옆쪽에 작은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중 하나에 가까이 가보니 안쪽 상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창문 아래쪽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병실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침대가 놓여 있고 각 침대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병사들이었죠. 정수는 눈을 크게 뜨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뒷모습이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병복을 입고 환자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은주였습니다. 저게 정말 은주야?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간병사 일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밤 시간에 몰래 말이죠. 은주는 능숙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환자가 뒤척이면 자세를 바꿔주고 물을 떠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경험이 쌓인 간병사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걸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간병사들이 휴게실로 모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휴게실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그곳 창문은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 간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항상 감사하죠. 이런 시간에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낮에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와는 달리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 신약 비용이 한 달에 800만 원이라면서요? 보험도 안 되고.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료들도 민수의 병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마지막 희망인데. 낮에는 남편 돌보고 밤에는 여기서 일해서라도.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었다니. 몸이 견딜 수 있겠어요? 거의 잠도 못 자잖아요. 다른 간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시부모님께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고생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분도 아직 모르시죠? 네, 민수한테도 비밀이에요. 알면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생한다는 걸 알면.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동료들 앞에서나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시면 은주 씨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넘게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신약만 잘 듣는다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은주의 말에 다른 간병사들도 안쓰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때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시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야 할 텐데 그럴 수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어요.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자 간병사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도 간병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다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병사들의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간병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어깨도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정수는 은주가 병원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은주는 병원 뒤편 직원 출입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간병 일을 한 후의 피로가 온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은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의 조명이 은주의 지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병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은주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환자들을 돌본 피로가 그녀의 온몸에 배어 있었죠. 그때 앞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은주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는 순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말이죠. 어머니 왜? 어떻게 여기를? 은주의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들통난 것이었거든요.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정수는 은주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병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옷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있었고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지쳐 보였습니다. 은주야. 정순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쓰러움,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깊은 사랑까지. 은주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 들켜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게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꽉 끌어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민수가 그렇게 아픈데 왜 혼자서 이런 고생을? 정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인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에 대한 충격과 며느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알으셨어요? 은주는 정순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들킨 것일까요? 서류를 봤다. 진단서도 신약 치료 얘기도 다 알았어. 정순의 고백에 은주는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 오빠가 시부모님 걱정시키지 말자고 해서. 그래서 신약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도 알았다. 왜 말을 안 했니? 우리가 뭘 해서라도. 정수는 울면서 은주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며느리 혼자서 마련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더 힘드실까 봐. 그래도 신약만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낮에는 민수 오빠 돌보고 밤에는 여기서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치료비를 모으고. 바보야, 이런 바보야. 정수는 은주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을 내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니? 간병일로 그런 큰 돈을 언제 모으겠어? 그래도 해야죠. 민수 오빠를 살려야 하니까요. 은주의 대답에 정수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잖니. 함께 이겨내자. 정순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 민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비는 마련할 거야.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주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수한테도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병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밤일 그만둬. 내가 쓰러지면 민수는 어떻게 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치료비가. 걱정 마라.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이제 너는 민수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무게감이 이제는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을 나누게 된 안도감과 함께 싸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김 씨 집 거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혼자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도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민수의 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신약 치료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복용해야 할 약의 종류와 시간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고 달력에는 희망이라고 쓰인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신약 치료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어떻다고 하시더냐? 정순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진료 결과도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종양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신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민수의 대답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순과 기철 그리고 은주까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민수가 이제 완전히 나을 수 있겠네. 은주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간병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거든요.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정순과 기철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평생 모아둔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은주야. 혼자 이런 고생시켜서. 민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큰 고생을 했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야. 신약이 효과가 있을 거야. 꼭 나을 거다. 기철도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에 찬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민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요. 가족이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햇살이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민수가 좋아하는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은주와 함께 민수를 돌볼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민수를 더욱 세심하게 챙길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은주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순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은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효과로 식욕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맛있다. 역시 엄마가 끓인 죽이 최고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약 먹으려면 속에 뭔가 있어야지. 정순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신약을 복용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치료 과정도 이제는 희망의 과정으로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 결과 나오면 더 확실해질 거야. 기철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은주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수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민수의 체력을 보강하려고 했거든요. 은주도 함께 도우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민수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날은 모두 특별하거든. 정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이제는 은주가 집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민수의 방에서는 더 이상 괴로운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효과로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대신 평화로운 잠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침실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민수가 이제 나아가고 있어. 은주도 참 기특해. 그런 며느리 둔 게 복이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고마운 아이지. 부부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도 모레도 희망찬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의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가족 사진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희망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